약간의 이제 기본 개념 정도이고요. 자, 먼저 상법에서부터 출발되어 있는데 상법보다도 민법 부분과 관련된 지식들이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세법이니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지금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 가제본 나간 자료 중에 페이지 42페이지 프리민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분과가 많이 존재하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팔기로 했다면 최초 이제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게 될 것이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속입니다. 두 당사자끼리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약속만큼은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약속, 이것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계약을 체결했을 때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소위 채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채무를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채권이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권리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채권이나 채무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청구권 자체, 아셨죠? 이것을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외에 이때 A라고 하는 사람, 즉 매도 당사자 매도인은 B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부동산에 관련된 등기 서류를 교부, 즉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등기 서류를 교부함과 아울러 만약에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를 B라고 하는 매수 당사자 명의로 격려를 했다면 우리 현행법은 바로 이제 등기가 있어야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B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중에서도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우리는 통칭해서 물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특히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채권, 채무와 관련된 것을 다루는 법이라고 하는 채권법,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탄생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루는 물권법 이라고 하는 적어도 이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주어지는 양분과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어찌되었건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즉 채권이나 채무를 설정하는 것도 인간의 행위이고,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권리가 넘어가는 과정에 해당되는 등기 서류를 교부한다, 등기를 격려한다, 이것도 결국 사람의 행위이고, 이 행위들은 저 행위 자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위 중에서도 법률과 관련된 문제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점에서 법률행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결국 채권 행위 내지 물권 행위 양자 모두 법률행위라는 점은 공통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 법률행위라고 한다면 갖춰야 될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추출을 해서 만든 법이 민법 총칙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 총칙의 경우에는 채권과 물권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어느 두 남녀가 혼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혼인행위라고 하는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족행위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민법 총칙 이외에 친족법이라고 하는 등과 같은 또 역시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법률행위, 즉 모든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라고 하는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께서 특히 주의해 두셔야 될 것은 소위 소멸시효라고 하는 제도예요. 이것이 아마도 세법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다른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그냥 넘기시고 법인이니 조합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된 48페이지에 있어서의 논의도 있지만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는 꼭 한 번쯤 봐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민법을 선택을 하시건 안 하시건 상관없이 세법을 위해서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라고 하는 파트로 들어갑니다. 어느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행사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 기간 놓쳐버리면 이 권리 이제부터는 행사하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 법상 마련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기간을 우리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통상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의 종류 안에는 크게 소멸시효라고 하는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간단한 개념의 설명 중에 지금 현재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입니다. 됐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젠 그 권리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은 역시 두 제도가 같아요. 그런데 소멸시효라고 하는 이 기간은 약간 중간에 이 기간 동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만한 어떤 사유가 있었다면 좀 봐주기도 해요. 아셨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유로서 예컨대 중단이라고 하는 시효 중단이라고 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 미성년자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어떻게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년이 된 때로부터 기산해 주셔야죠. 라고 하는 정지라고 하는 기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와 같이 애누리가 있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간은 만약에 모두 도과가 되었다. 라면 이론상으로는 권리는 더 이상 행사하지 않고 앞에 소멸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듯이 기본적으로 이 권리는 소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내가 누구네 집에서 공짜로 짜장면을 먹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짜장면 값을 내지 않고 도망간 적이 있다. 뭐 해도 나중에 나이 먹어서라도 그 다음에 제가 그 돈 드릴게요 라고 하면 그래도 줘야 돼요. 아셨죠? 와 같이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 완성된 이익이 발생했었지만 소멸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포기를 하게 되면 이젠 더 이상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와 같이 이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일단 제도가 소멸시효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때 몇 년 정도 지나야 이 권리는 소멸이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 법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예컨대 소유권이라고 한다면 소유권은 아무리 몇 년 동안 내가 그 토지를 방치했다라고 해도 시효로 소멸하는 일은 없어요. 아예 권리 소멸시효 기간에 적용이 없습니다. 아셨죠? 내 걸 내가 방치하건 뭐하건 니들이 왜 상관할 거냐. 따라서 소유권은 일종의 항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셨죠? 하지만 소유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멸시효 기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일반적인 채권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짜리, 5년짜리, 3년짜리, 1년짜리 단기시효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10년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고 그 다음에 5년짜리, 3년짜리, 1년짜리. 아셨죠? 그 다음에 채권 이외의 권리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세법 시간에 배우시게 될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전세권 등과 같은 소위 사용수익과 관련된 물건에 대한 권리, 즉 물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것은 20년의 소멸시효의 기간을 받아요. 아셨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는 채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세법상으로는 뭐 10년짜리를 배우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에는 10년,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짧은 것 형태로서 5년, 3년, 1년짜리. 아셨죠? 게다가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사채무의 경우에는 5년짜리입니다. 아셨죠? 와 같이 이런 식으로 기간이 나뉘어지는데 이와 비교를 했을 때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제도는 물론 이 기간이 지나면 이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점은 소멸시효 기간과 같습니다. 아셨죠? 하지만 이 제도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이런 사유는 고려가 없습니다. 이 기간 내에 권리 행사하지 않았다 했다. 두 개의 경우를 나눠가지고 막바로 그냥 판독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지나 중단이라고 하는 제도의 적용이 없다. 두 번째,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권리 행사 못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걸 포기하고 자시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 권리 행사는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권리 행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누가 받아들여준다라는 소리냐? 법원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척기간은 사실상 제소기간의 노릇을 해요.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예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우리는 제척기간이라고 분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이와 같이 다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세법 공부를 하실 때 소멸시효라고 하는 기간도 배우실 테고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용어도 잠깐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완전히 다른 제도다. 아셨죠? 이게 이제 민법 총칙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일단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의 구별이니까 세법을 위해서라도 저 표 하나 정도까지는 한 번쯤 그냥 들여다놔도 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조세 부과권이라든가 아니면 조세 채권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각 언제인지 아셨죠?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우리가 예컨대 일반적인 채권 10년짜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떠한 사람이 10m짜리 실을 지금 현재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10m 정도까지 예컨대 한 7m 정도 짜다가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작업을 할 때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아셨죠? 이 사유가 발생하면 그 이후로 다시 10m를 진행을 해야 그래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와 비교를 했을 때 정지라고 하는 제도는 이 권리 지금 10m짜리를 짜고 있다가 어머니께서 얘야 밥 먹어라 라고 하는 바람에 잠깐 가서 밥 먹고 왔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3m는 그때부터 짜면 되겠죠? 따라서 10m까지를 따로 마련할 필요는 없는 제도. 이것을 우리는 정지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은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 중단됐냐? 라고 하는 것이 법에 그와 같이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청구가 들어갔을 때 권리자가 이제 내놔 라고 청구를 했다면 그때로부터는 이 청구의 형태가 내용증명 우편 등과 같은 재판 외 청구이건 아니면 소제기 등과 같은 재판상 청구이건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청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효는 그때부터 끊겨버립니다. 아셨죠? 따라서 다시 소멸시효니 뭐니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10년이 더 지난 다음이어야 되는 것이 일단 원칙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끝끝내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 해서 채무자 재산을 압류를 걸어버렸다. 아니면 소제기에 앞서서 가압류 신청을 걸어버렸다. 아니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과 같은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면 이것도 역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시효는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와 같이 소멸시효라고 하는 제도는 중단과 정지라고 하는 제도 등이 이와 같이 마련되어 있다. 그중에 중단에 해당되는 사유로는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청구,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채무자가 중간에 내가 너한테 내가 너한테 채무 있는 거 나도 알고 있다. 라고 선포를 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채무자의 승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죠? 이것으로도 시효는 중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시효 중단 사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물권법 영역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특히 물권법 영역과 관련돼서 물건에 대한 권리들이 이제 나오는데 자, 지금 현재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의 경우에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씀드렸지만 자, 소유권의 기본적인 속성은 동그란 축구공과 같아요. 됐죠? 그리고 이 축구공은 아까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않은 권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축구공은 누르면 그래도 눌려지긴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누른 상태를 만약에 손을 떼버렸다면 다시 환원이 됩니다. 완전한 축구공식으로요. 여기서 우리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소유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는 어떠한 다른 권리에 의해서 함부로 눌려지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힘을 가지고는 눌려지지도 않고요.
굉장히 강한 권리로서만 눌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물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채권으로 눌려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소유권은 물권으로만 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약속을 했었다라는 것만으로는 소유권은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1005대로가 있다라고 치자. 자, 1005대로, 그 다음에 숙명여대가 있다라고 치자. 그렇죠? 어느 독지가께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단 장학 사업을 하시겠다. 그래서 숙대 측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학교로 쓰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운영하시라. 고 말씀을 하셨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아무리 그러한 독지가의 뜻이 있다라고 해도 이 독지가의 뜻이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 중에 어느 하나 형태로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뭔가를 빌려받고 그 다음에 거꾸로 빌려받은 사람이 뭘 준다면 임대차, 빌려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사용대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쌀이라도 매달 주기로 했었다면 그 순간 임대차 계약이 되어버립니다. 공짜일 때 그때 사용대차 계약이에요. 그런데 숙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독지가께서 마음대로 땅 쓰시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 독지가께서 돌아가신 후에 후손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지금 현재 그게 몇 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쓰실 만큼 쓰신 것 아니냐. 이젠 임대료 주시라. 뭐 이야기를 한다면 이 임대료 청구에 응해야 되느냐. 그렇죠? 판례는 영구 무상 사용대차 계약을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따라서 숙대 이전할 필요 없다. 그렇죠? 그 이유는 단순한 약속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물권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권 정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지상권이니 지역권이니 전세권 등과 같은 그러한 형태의 물권 형태는 될 수 없고 다만 이때 약정의 해석상 영구 무한히 그렇게 하라 라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숙대가 뭘 지급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1005대로 부지를 예전에 어느 갑부께서 그 토지를 모두 혼자 소유하고 계셨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국가가 도로를 포장한다라고 하더라.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땅 소유자는 자기 땅이기는 해도 일반인들이 이 땅 마음대로 지나다니도록 그대로 냅둬버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중의 왕래가 이루어지는 마치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여기가 도로네 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호장을 깔았습니다. 그러더니 간판 붙였어요. 1005대로. 그렇죠? 그렇다면 이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내 땅인데요. 이 도로 걷어내주세요. 라고 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가가 아무리 그래도 국가가 국유 도로로 지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남의 토지에다가 그냥 마음대로 지정을 하면 그래서 국가한테 뺏기는 것인가 그렇게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계약까지 맺은 바가 없어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너무나 오랜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그러면 도로망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라고 하는 청구는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정당한 권리는 있지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들 신의칙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세법 같은 거 공부를 하실 때 신의칙이라고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에 비춰봤을 때 좀 심하시고요. 대신에 국가는 지류를 줘야 된다. 소유권은 침해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은 물권 아니면 채권으로는 눌려지지가 않아요. 대신에 물권 중에 소유권을 누릴 수 있는 물권 이름을 우리는 제한물권이라고 이름 붙여요. 소유권을 누릴 수 있는 물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소리는 내 거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사용,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수익, 그 다음에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있고 라고 하는 처분이라고 하는 세 개의 알갱이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용수익이라고 하는 알갱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용익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제한물권이 이 부분을 강하게 눌렀더니 이게 요만큼 쭈그러들더라. 그래서 제한된 겁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용익 상태를 제한할 수 있는 물건을 우리는 용익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한 물건 안에도 용익과 관련된 것을 누를 수 있는 용익 물건이 있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어느 부동산 시가 1억짜리 부동산에 저당권 7천짜리 채무가 만약에 잡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 주고 사실랍니까? 물론 1억 주고 살 수도 있어요. 1억 주고 사고 그 다음에 내가 준 1억 가지고 그중에 7천은 은행 가가지고 빨리 처리해라 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 돈으로 거기다가 그거 처리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거 처리 안 해버리면 내려버리니까. 자, 어찌됐건 그럴 수도 있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가장 그냥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했을 때 1억 시가에 7천 채무 빼고 3천을 실매가로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7천은 내가 떠안고 그래서 떠안고 사는 경우들이 있죠. 어찌됐건 실매가를 1억으로 잡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와 같이 만약에 어느 부동산 안에 저당권이 잡혀 있다면 처분 대가가 달라져 버려요. 따라서 소유권의 처분 권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하게 누를 수 있는 만약에 물건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담보물건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 안에는 용익물건과 담보물건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현행물건법은 우리 민법에 쓰여져 있는 물건 빼고 나머지 물건은 만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아셨죠? 마음대로 우리 법이 인정하고 있는 물건 빼고 나머지 물건은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물권 법정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현행 민법상 마련되어 있는 용익물건 안에는 소위 지상권이라고 하는 물건과 지역권이라고 하는 물건과 전세권이라고 하는 세 개의 물건 이외의 용익물건은 없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담보물건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건과 질권이라고 하는 물건과 그 다음에 유치권이라고 하는 물건 이 세 개만 현행상 마련되어 있어요. 아셨죠?